안녕하십니까? 네, 중량수 강의 10번째 마지막 시간인가요, 벌써?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큰 주제로 보면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죠.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많은 혜택과 발전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것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대로 계속 살 수 있는 걸까? 이게 우리한테 지속 가능한 방식일까? 이러다가 혹시 다 멸절되진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방식이 만약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후비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생태 문명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10번 강의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 전체의 지구적인 생활 방식이 됐는데 이게 도리어 우리에게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꾸는 이 과정은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엄청나게 일상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전환시킨다? 간단치 않을 거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회 전체가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거 좀 상기를 해보면 우린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잘못하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고갈시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충원할 수 없는 지구의 회복력의 탄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지점까지 갈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지구의 반쪽 그림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순환 시스템 전체를 제대로 회복하고 구성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된다. 이 생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질서, 또 틀, 이거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엔트로피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트로피가 뭔가? 이 생명의 순환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원이 되는 것, 이것을 흡수를 해서 그것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생명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 없어진 걸 배출하는 것, 이런 전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거기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엔트로피의 변화를 주목하는 거라고 해요. 화성에서 이 대기권의 이 요소를 축출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구성 변화가 시간을 지나면서 있는가를 관찰하게 되면 엔트로피의 증가나 또 변화 없음이나 또는 감소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여기는 뭔가 에너지가 쓰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엔트로피의 이 변화 상태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생명 활동들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엔트로피 개념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비가역성이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에너지원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쓰이잖아요. 쓰인 다음에 이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또 수거를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가역적으로 점점 이것은 이제 그만큼 고갈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지구의 수명도 끝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멸종을 걱정하는 것은 지구의 수명을 우리가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 인위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은 앞으로도 수십억 년 우리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박살내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엔트로피를 쓸데없이 증가시키는 거는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되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 바로 비가역성의 의미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예를 드는 게 치약을 짠 다음에 다시 그 치약 튜브에 집어넣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어렵잖아요. 일단 짜서 이렇게 내놓으면 비가역적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엔트로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그렇게 쓰는 것만큼, 그리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이 주체적인 조건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를 먹고 그래서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엔트로피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에너지를 관리하고 정리하고 흡수하고 또 힘으로 전환시키고 배출하는 이 능력이 어떻게 점점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만큼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활동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또 그만큼 배출의 용량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기능 자체가 다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능이 쇠퇴돼서, 그 다음에는 자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땅에 묻히면 썩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 그것이 다시 다른 생명체계로 전환되는. 이 불교에서 윤회의 개념이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윤회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뭘로도 태어나고 뭘로도 태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맞잖아요. 네. 모두가 모두를 먹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이러한 윤회의 순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의 진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횡으로 본 거고, 이건 단면도로 그린 이 두 가지 그림인데, 뭐냐면, 에너지가 처음에 이 빅뱅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걸 통해서 에너지가 분출이 돼요. 이 분출된 에너지를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온통 뜨거운 불덩어리인데. 근데 이게 식어가면서 또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적정한 어떤 이 생명체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복잡한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복잡한 기능것만큼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는 다른 형편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에너지를 쓰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복잡하고. 그리고는 과거에는 에너지원이 아니었던 것까지 찾아내서 그걸 자기 에너지의 자산으로 삼는 거죠. 산소가 꽉 찼던 그런 시기에는 산소가 치명적인 독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산화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쇠가 녹이 슬잖아요. 그리고 과일도 이렇게 내놓으면 금방 산화가 돼서 흐물흐물해진 걸 우리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산소가 치명적인 독이었던 시기를 어떻게 산소를 빨아들여서 그걸 자기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생명체가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세포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뿜어낸 탄소를 또 자기 호흡기 안에서 광합성의 역할을 통해서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식물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생명의 신비인데.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글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빛을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에 산소와 탄소가 이 기능을 만들어 그런 것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이 결합해가지고 서로 공진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세포의 단위에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 각각 보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의 순환 체계이기도 하죠. 강력한 포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들도 있지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작은 미물을 먹는
그보다 큰 게 있고 큰 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또 보면 더 큰 생명체가 땅에 묻히면 박테리아가 와서 그걸 다 해체시켜버려요. 그 먹이사슬도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보면은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자의 관계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잠깐 드렸죠. 굉장히 복잡하게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죠. 천적이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이 동물과 이 동물이 예를 들어서 뱀과 그리고 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가 포식자예요? 뱀이 포식자죠. 근데 망구스도 쥐 종류와 같은 건데 이 망구스는 뱀을 이겨요. 독뱀이 가지고 있는 독성 가뜩도 안 하거든요. 며칠 전에 또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이 몸에 고슴도치, 아주 큰 고슴도치가 있는데, 이 고슴도치를 표범이 공격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네. 온몸에 고슴도치 가치가 박힌 거죠. 그래서 그거를 떼내느라고 표범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는 일방적인 포식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우리 또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동물들의 협력 관계. 들소가 사자를 퇴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적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 상호적인 어떤 긴장이 전체의 진화 과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면 표범이 사슴을 쫓고 있는데, 사슴 같은 사슴 종류죠. 표범은 진력을 향해서 쫓아갈 거예요. 사슴 가만히 있나요? 그보다 더 빠르게 달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긴장 관계가 약한 동물의 또 진화를 또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달릴 필요 없는 것이죠. 표범도 보면 장거리를 그렇게 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초식 동물이 표범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면 잡아먹히겠죠? 근데 아주 비슷하게 달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비슷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표범은 단거리에서 승부를 내고 초식동물은 장거리에서 승부를 내게 된다고 한다면 표범의 단거리 주파 능력보다 조금 더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참 묘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뭐 다 잡아먹혀서 다 죽게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공진화의 관계라고 하는 게 협력도 있지만 또 긴장 관계와 경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로를 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 어류를 이제 트럭에 싣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에 이걸 이제 생생하고 싱싱하게 팔아야 되잖아요. 죽은 물고기를 갖다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때 메기를 하나 풀어놓는다 그러죠. 메기를 딱 풀어놓으면 메기가 딱 나오면 모두가 긴장을 해서 그래서 자기 힘을 막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진화의 어떤 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생명 것이 아주 복잡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듣잖아요. 벌이 사라지고 있다. 공진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글리스에게 했던 그러한 공진화만이 아니라 생명체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진화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벌 쏘이면 아프죠. 말벌 등장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런데 벌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벌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식물군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식물군이 사라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생명 시스템, 에코시스템의 건강이 해쳐지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당연히 다른 생명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미치게 되겠죠. 네. 화학약품을 뿌려서 그래서 거기에 타격을 받은 식물군이 죽거나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벌들이 계속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다가 못 찾으면은 멸종되겠죠. 멸종되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이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이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큰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 너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지켜주고 나의 존재가 너의 존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상호의 의존적 관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이아라고 하는 개념의 등장이에요. 제임스 러블럭이라는 분은 원래 화학자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대기 상태를 점검을 하면서 지금 지구의 어떤 이 순환계나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타격을 주는 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가이아의 개념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이 상호 의존성, 그 순환, 이런 것들이 지구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러한 가이아 생명 공동체의 한 부분인 거죠. 근데 부분으로 존재하는데 이 부분 존재하는 관계가 이제 잘못되면 가이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생명의 터전이 또한 무너지게 된다.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인간은 자기 혼자서만 살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는 사회적 관계만 유지시켜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동물의 권리를 지키자고 하는 동물보호권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벌의 생존권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으니까는 코로나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코비드-19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지구 생명 공동체에서의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 결합된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것이 있는 것은 서로 순환 체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존하는 능력 없이 만약에 이걸 우리의 당장의 산업화를 위한 어떤 이윤으로 그것을 바꿔치기 해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암담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의 그물망 얘기 들었죠? 을 만들어내는 거죠. 풀 한 폭이 다 소중한 거죠. 미물과 같은 존재도 굉장히 더 소중한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의 세계도 있어요. 그것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식물의 어떤 이 먹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나무가 자라나면 자라나는 그 나무에 또 붙어서 사는 생물군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뿜는 그러한 이 대기의 변화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하나도 분리된 게 없어요. 인간의 삶과. 근데 이것을 분리시킨 게 뭐냐면 바로 도시화예요. 산업화가 가져온 도시화. 도시에서 살고 싶어? 시골 촌구석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도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시골에서 편안하게 자연과 함께 살 거야. 말은 좋은데 가서 보면 불편한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이 갖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과 도시 갖고 있는 편리함을 어떻게 같이 연결시켜서 에코와 스마트한 것들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킬까?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기도 해요. 이 왼쪽에 보면 이게 조선시대의 한양 도성의 지도예요. 이 지도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자연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산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동네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옛 지도를 보면 자연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풍수지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람이 거하는 공동체의 자연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 생태계의 기운이 괜찮은가? 이런 걸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풍수지리의 생태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진을 보면 위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 도시화 이전의 촌락 공동체의 모습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자연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밑을 보면 이 남산도 뭐 거의 남한하지 않잖아요. 남산이 뭐 산이에요. 언덕처럼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 도시화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을 추방해버리거나 또는 깎아먹거나 이렇게 해서 그 기반을 허물어버린 그러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에요.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한 거죠. 자연을 유린한 토대 위에서 얻어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시대의 한양의 지도, 저런 지도는 뭐 이제는 꿈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태 문명에 대한 각성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아래는 산업화와 함께 쓰레기 천지가 돼버린 그러한 현장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하면 숲을 쫙 밀어버린 거예요, 이게. 머리 깎아버린 것처럼 쫙 밀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과 소를 키운대요. 왜? 인간에게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방출되는 그러한 CO2 가스도 뭐 만만치 않고, 숲 자체가 우리의 허파인데 허파 반쪽을 떼어내버리는 거죠. 지구 허파를 계속해서 떼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 못 쉬는 것이죠. 이 독가스를 뿜어내고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허파도 떼어내고 뭘로 살겠다는 거죠? 끔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황량한 지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이 이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고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